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스릴 넘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삶의 진실 앞에서 소름 돋게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돈은 몸 밖의 물건일 뿐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가져가려 한다면 어떨까요? 관 속의 영혼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운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관을 열어 공포를 확인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불을 끄고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따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90년대 말 태국의 짠타불이라는 지방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은 황금의 땅, 농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이 가득하고 온통 품종 두리안의 달콤한 향기가 사방에 진동합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유독 다른 곳과 분위기가 다른 과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색하기로 소문나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부자 위사 아저씨의 과수원입니다. 위사 아저씨의 과수원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두리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였고 줄기는 성인 남자가 팔을 벌려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굵었으며 가지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열매가 가득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수원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어둠이나 우거진 숲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담벼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수십만 평에 달하는 땅 둘레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의 콘크리트 담장을 쌓는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위에는 철조망을 3겹이나 쳤는데 과수원이라기보다는 감옥이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위사 아저씨는 작은 동물이나 동네 아이들조차 자신의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그 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과수원 구석구석을 순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연을 감상하는 눈이 아니라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재산을 아끼는 자의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른 잎이 바스러지는 소리나 새가 날갯짓하는 소리만 나도 그가 마치 재산을 지키는 귀신처럼 즉시 고개를 돌려 경계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수원 안은 새 소리나 사람 말소리 하나 없이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스산했습니다. 마치 과수원 안의 공기 자체가 주인의 탐욕만큼이나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탐욕이 주인을 삼킬 시간을 기다리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의 끝이 어떠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제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한 형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사 아저씨와 난 아저씨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형인 위사 아저씨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한 티크나무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차고에는 갓 뽑은 빨간 번호판의 픽업 트럭이 위용을 뽐냈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호의호식했습니다. 반면 동생인 난 아저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형의 과수원 뒤편에 지어진 낡고 녹슨 양철 지붕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마다 양동이를 받쳐야 했고 해가 뜨면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난 아저씨의 신부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의 채무자이자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풀을 베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수액으로 새까맣고 거칠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형에게서 돌아오는 보상은 칭찬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과수원을 울리는 고함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이 난 멍청한 놈아, 쓸모없는 자식, 태어나서부터 내 짐덩어리야. 위사 아저씨는 항상 허리에 손을 얹고 다른 일꾼들 앞에서 동생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혈육의 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내려다보는 듯한 경멸과 멸시만이 가득했습니다. 난 아저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 한 번도 대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전생에 업보일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내가 마지막 순간에 형의 마음속 지옥불을 지펴 스스로를 불태울 땔감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사 아저씨의 티크나무 집의 밤은 부잣집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싸늘한 백색 형광등 불빛이 쏟아져 내렸고, 위사 아저씨와 그의 아내 춘 아주머니는 두꺼운 회계 장부 앞에서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한숨 소리, 불평하는 소리와 뒤섞여 집안을 울렸습니다. 비료값, 약값, 저 난놈 인건비, 빚 빼고 나면 이번 달에 우리한테 갚을 돈이 얼마나 남는 거야? 위사 아저씨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장부의 깨알 같은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만년필을 들고 1센트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돈은 신이었고 자비는 손해였습니다. 춘아주머니 역시 다리를 떨며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여보, 내 생각에 저 난놈이 요즘 일하는 게 영 느려 터졌어. 버릇 좀 고치게 월급이나 좀 깎는 게 어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야지. 위사 아저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빚이 산더미 같은 놈이 게으름을 피우다니. 거기 이렇게 적어. 시간 낭비, 멍청함에 대한 벌금 500바트. 만년필 끝이 종이 위에 힘껏 눌려 동생의 작은 희망을 냉혹하게 그어버렸습니다. 그 장부의 모든 글자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난 아저씨의 영혼을 참엔 쇠사슬이었고, 형제가 형제에게 저지를 수 있는 잔인함의 증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내린 부자이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친동생에게 이토록 인색하게 굴다니, 그들의 마음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부유함이 그들의 인간성을 모두 갉아먹어버린 것일까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선한 바람이 과일의 왕 특유의 달콤한 향기를 실어와 과수원 전체를 감쌉니다. 잘 익은 몸통 두리안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돌 정도로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티크나무집 테라스에서 위사 아저씨는 흔들리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운 두리안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맛있게 한 입 베어 물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집 울타리 너머에서 작은 두 눈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난 아저씨의 7살배기 아들 푼이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대나무 울타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꽤 쬐쬐하고 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짠 아주머니가 옆에 서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푸는 아저씨가 두리안 먹는 모습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작은 혀로 마른 입술을 핥고 먹고 싶은 마음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갈등 따위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 냄새가 너무나 향긋하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엄마, 푼도 두리안 먹고 싶어요. 한 입만 먹으면 안 돼요? 작은 목소리가 애처롭게 엄마에게 애원했습니다. 짠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통에 수백 바트나 하는 두리안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손에 들린 두리안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순수함과 소박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소망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릴 비극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아버지. 난 아저씨는 얼마 남지 않은 용기를 쥐어짜 테라스에 있는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떨며 공손하게 바지 앞댐을 잡고 섰습니다. 형님, 저 푼 녀석이 두리안을 먹고 싶어 해서요. 혹시 형님이 안 드시는 등급 낮은 것이나 씨앗이라도 있으면 조카에게 한 입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위사 아저씨는 즉시 씹는 것을 멈췄습니다. 행복에 겨웠던 그의 눈빛은 사나운 짐승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두리안 조각을 천천히 내려놓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동생을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먹고 싶다고?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희망에 차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사 아저씨는 살을 깨끗이 발라먹은 두리안 씨앗을 집어난 아저씨의 발 앞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흙먼지가 튀어 난 아저씨의 발을 더럽혔습니다. 이거나 가져가서 심으라고. 5년, 10년 기다리면 너도 먹을 수 있겠지. 위사 아저씨는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좋고 비싼 건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먹는 거야. 너랑 네 아들 같은 거지. 새끼들이 먹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둬. 난 아저씨는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희망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흙 묻은 두리안 씨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리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친형이 이토록 무정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아내와 아들에게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위사 아저씨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꼴 좋다. 비싼 걸 먹고 싶어? 꿈 깨셔, 이놈아. 청취자 여러분, 이 고통은 난 아저씨의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도 이 부당함을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여러분. 옛말에 귀신이 때린데 또 때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난 아저씨의 삶에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형에게 자존심을 짓밟힌 그날 이후 더 거센 폭풍이 그의 작은 가족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동고동락하던 아내 짠 아주머니가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마른 몸이었는데 급작스럽게 병이 들었습니다. 열병이 그녀를 덮쳐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갈대 돗자리 위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오후의 두리안 과수원 공기는 폭발할 듯이 더웠지만 그녀는 추위에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고 창백했던 입술은 바싹 마르고 갈라졌습니다.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집 안을 울렸고 가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남편과 아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난 아저씨와 푸는 곁을 떠나지 않고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난 아저씨의 거친 손은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아내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물의 시원함이 아내 몸에 불을 꺼주길 바랐지만 소용없는 듯 했습니다. 난 아저씨의 눈에는 걱정과 말 못할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힘내. 내가 약을 구해올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저축은 하루하루 쌀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보건소에 데려갈 기름값조차 없었고 해열제 한 통을 사는 것조차 망설여야 했습니다. 난 아저씨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일당을 포기하고 아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위사 아저씨의 눈에 그의 결근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게으름뱅이의 핑계일 뿐이며 형에게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리라는 것을요. 배질려 오두막 안의 분위기는 참으로 암울하고 스산했습니다. 짠 아주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엄마를 잃을까 두려워 꼭 껴안고 흐느끼는 푼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난 아저씨의 심장을 터질 듯이 짓눌렀습니다. 그는 양철 지붕의 구멍 너머로 하늘을 보며 두 손 모아 신성한 존재에게 아내가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귀를 닫고 눈을 감은 듯 했습니다. 아니면 이 가족의 업보가 아직 하늘의 분노를 채우기에 부족했던 것일까요? 막다른 길에 몰린 난 아저씨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뜨거운 땡볕을 뚫고 다시 형의 티크나무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의 목숨이 자존심보다 중요했습니다.
난 아저씨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형제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루에 도착하니 춘 아주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 아저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집에 날아든 쓰레기를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난 아저씨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공손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형수님, 저 아내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집세와 이자를 이번만 2, 3일 미뤄주실 수 없을까요? 그 돈으로 아내 약이라도 먼저 사야겠습니다. 난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집이 떠나가라 울리는 고함뿐이었습니다. 어휴, 지긋지긋해. 너희들은 대체 왜 그 모양이야? 춘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엊그제는 두리안 달라고 오더니 오늘은 빚을 밀어달라고? 별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꾀병 아니야?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맨날 손만 벌리고 너희 같은 것들은 밥만 축내는 버러지야. 돈 낼 능력 없으면 다른 데로 꺼져버리든가. 난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형수님. 몸이 불덩이 같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춘 아주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씩 돌리고 발을 쿵쿵 구르며 걸어갔습니다. 난 몰라. 빚은 빚이야.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해. 못 갚겠으면 짐 쌀 준비나 해. 그 말은 듣는 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그저 몸이 마비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가 이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동이 아닌 사람을 산채로 죽일 수 있는 무정함에서 비롯된 원한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난 아저씨가 절망에 빠져 힘없이 일어나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춘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불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쌀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쌀겨와 먼지가 섞인 노르스름한 부서진 쌀알. 당시 사람들이 개나 돼지에게 끓여주던 것이지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지를 난 아저씨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병 바닥에 검은 찌꺼기만 남은 낡은 간장병과 함께였습니다. 자, 가져가. 이건 당이라는 우리 집 개 주려고 산 건데 너희가 그렇게 굶주렸으면 이걸로 죽이라도 끓여 먹어. 굶어 죽는 것보단 낫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비심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난 아저씨는 쌀아기 봉지와 형수의 거만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조여왔고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안 먹어. 당신 물건도로 가져가.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지쳐 잠든 어린 아들과 도움을 기다리며 알아누운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은 자존심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어 쌀아기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난 아저씨는 개밥 봉지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길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쌀 봉지는 바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쌀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굴욕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죽 한 그릇이 과연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난 아저씨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낡은 화덕 위에 놓인 시꺼먼 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난 아저씨는 얻어온 쌀아기를 최대한 묽게 끓이기 위해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구수하지 않았습니다. 묵은 쌀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에게 그것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짠 아주머니는 옆에 누워 앓고 있었고
푸는 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완 혹은 완 아저씨라고 불리는 햇볕에 그을린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옆 과수원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찬압과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난 아저씨 괜찮아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진심이 담긴 그의 인사는 피를 나눈 형제의 목소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완 아저씨는 물건을 내려놓고 찬압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닭고기 팥국과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장조림의 구수한 냄새가 푼의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는 해열제와 신선한 달걀 한 판도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고 기운내요.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갖고 사양하지 말아요. 난 아저씨는 친척도 아니면서 혈육보다 더 큰 정을 베푸는 이웃을 바라보았습니다. 막 말랐던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완 아저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완 아저씨는 난 아저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나저나 형님은 저렇게 부자인데 동생 좀 안 챙겨준대요? 완 아저씨의 순진한 질문이 난 아저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혈연이 인정보다 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 아저씨가 베푼 선행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날, 난 아저씨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골 마을의 소문은 들불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완 아저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난 아저씨에게 음식과 물건을 가져다 주며 도왔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찬사를 보냈고 당연하게도 이런 뒷말도 따라왔습니다. 형은 부자이면서 인정은 쥐꼬리만도 못하네. 동생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다니. 이 험담은 결국 위사 아저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입 가벼운 것들,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그가 과수원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 아저씨가 과수원에서 묵묵히 풀을 베고 있을 때 위사 아저씨가 시비를 걸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생의 머리맡에 서서 다른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 난놈아, 너 아주 재주가 좋구나. 불쌍한 척 연기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동냥이나 하고 다니다니. 그의 목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날 무정한 놈이라고 욕하잖아. 난 아저씨는 호미를 내려놓고 공손히 손을 모았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마을 분들이 딱하게 여기셔서 그냥 가져다 주신 겁니다. 저는 형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위사 아저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이 거머리 같은 놈. 남한테 빌부터 먹기나 하고 네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도 없으면 그냥 목이나 매달아 죽어. 사회의 짐, 내 짐이 되지 말고. 욕설 한마디 한마디가 형이 동생에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저속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오직 위사 아저씨의 욕설만이 과수원을 울렸습니다. 난 아저씨는 온몸을 떨며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당한 고통이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위사 아저씨의 이 말이 업보가 그를 덮치기 전 동생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사건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위사 아저씨는 동생에게 실컷 화풀이를 하고 나서 집 앞 큰 두리안 나무 아래 대나무 평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과수원 주인이 계약금으로 주고 간 따끈따끈한 회색 1000바트짜리 지폐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즐겁게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침을 발라 지폐를 텔라락 넘기는 소리가 그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2만, 3만. 탐욕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는 이 종이 뭉치를 소유하는 행복에 빠져 방금 전의 분노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갑자기 과수원의 바람이 돋섰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사 아저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렸습니다. 손에 든 돈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마치 목에 단단한 것이 걸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춘 아주머니를 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그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쥔 손은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꽉 쥐어져 죽음의 문턱에서도 재산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고 땅이 솟아올라 얼굴을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쿵! 거구의 부자는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입이 돌아갔으며 눈은 흰자위를 드러낸 채 주변에 흩어진 돈더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돈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데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누군가의 낡은 슬리퍼였습니다. 바로 그가 방금 쫓아냈던 동생, 난 아저씨였습니다. 업보는 로켓보다 더 빨랐습니다. 동생으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멀리서 형을 지켜보던 난 아저씨는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호미도 분노도 모두 내던지고 맨발로 달려와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형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난 아저씨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소리치며 몸을 흔들었지만 의사 아저씨는 이미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흰자위를 드러내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집에서 뛰쳐나온 춘 아주머니는 남편의 상태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떨고만 있었습니다. 난 아저씨가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형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차 열쇠 가져와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 순간 누구도 은혜나 원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난 아저씨는 무거운 형의 몸을 짊어지고 의사 아저씨가 그토록 아끼던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손도 못 대게 했던 그 차를 오늘 동생이 직접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난 아저씨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과수원을 빠져나가 시내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춘 아주머니는 울부짖었고 난 아저씨는 저승사자와의 시간 싸움을 하며 이를 악물고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병원에 반도체 못 가서 뒷좌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의사 아저씨의 몸이 한 번, 두 번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졌습니다. 한때 사나웠던 눈은 이제 생기 없이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잠든 사람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비웃는 듯 혹은 죽기 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듯 비틀려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백미러를 흘끗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차에 앉아있는 것은 더 이상 형이 아니라 죽음조차 그 영혼에서 탐욕을 앗아가지 못한 재물에 집착하는 한 남자의 시신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사 아저씨 같은 부자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 관습에 따르면 이 정도 수준의 장례식은 그의 지위에 걸맞게 성대해야 합니다. 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조문객이 너무 많아 주차할 곳도 없어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주방 아주머니들의 절구 뜯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입관식 날 저녁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춘 아주머니가 특별히 거금을 들여 예약한 절에서 가장 큰 법당은 텅 비어 스산해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놓인 수백 개의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는 단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텅 빈 의자 사이로 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통은 아는 사이인 마을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우러 몰려와야 하지만 이번 장례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이나 과수원 일꾼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된 장의사와 그의 조수 몇 명이 마지못해 일하고 있었고 난 아저씨의 가난한 가족만이 슬픔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꽃과 향, 초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관 앞에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조문객을 기다렸지만 기다릴수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절의 개 몇 마리만이 법당 앞을 지나가며 마치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지저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법당 안으로 불어와 향과 촛불 연기를 흩날렸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억압적이어서 마치 증오의 안개가 사방을 뒤덮은 듯 했습니다. 난 아저씨는 천상계 신들이 조각된 값비싼 티크나무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했지만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을 살 수는 있지만 산더미 같은 돈으로도 영혼을 배웅해줄 진정한 친구나 따뜻한 마음 하나 살 수 없다는 것. 해가 지고 어둠이 빠르게 사찰을 뒤덮었습니다. 법당의 형광등이 환하게 켜졌지만 오히려 텅 빈 공간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독경 시간이 되었습니다. 4명의 스님이 줄지어 법단에 올랐습니다. 스님들은 법당을 둘러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백 개의 텅 빈 의자와 맨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춘 아주머니, 난 아저씨, 짠 아주머니, 그리고 푼까지 합쳐도 5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억만장자의 장례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서글픈 모습이었습니다. 구살라 담마, 구살라 담마. 독경 소리가 시작되자 평소라면 장엄하고 경건하게 울려 퍼질 팔리어 경전 소리가 오늘 밤은 유난히 차갑고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법당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독경 소리는 텅 빈 시멘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마치 누군가 목구멍으로 신음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관 앞에 촛불이 흔들렸고 그에 따라 영정사진 앞에 장식, 꽃 그림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마치 관 뚜껑 위를 긁는 손, 그림자 같았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꼿꼿이 앉아 굳은 표정으로 스님들의 독경을 들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녀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몸이 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창피함 때문이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는 형을 위해 공덕을 쌓으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관 뒤 어두운 구석에서 한 쌍의 눈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원한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감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까 두려웠습니다. 영정사진 속 형의 얼굴이 눈을 깜빡이거나 비웃음을 보낼까봐 무서웠습니다. 첫날 밤이 이토록 스산한데 남은 밤들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둘째 날 밤의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썰렁하다는 소문이 퍼진 후 오늘 밤에는 조문객이 좀 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애도하러 온 마을 사람들이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감색 제복을 입은 이장, 면장이나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기반을 다지고 춘 아주머니 같은 돈 많은 상주에게서 부조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향을 피우고 대충 절을 한 뒤 상주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명 인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러고는 무리를 지어 정치 얘기나 복권 얘기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의 독경이 시작되자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스님들을 존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당 안의 분위기가 다시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쾌적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향긋했던 향냄새가 역겨운 냄새로 변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정치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옆 사람에게 이봐, 누가 목덜미에 바람 부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어색함을 감추려 물컵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영받지 못하는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박감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관에서부터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이 장례식의 진짜 주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 불청객들을 불만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독경이 끝나자마자 상주가 식사를 대접하기도 전에 이 귀하신 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 춘 여사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들은 황급히 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굳은 얼굴로 서서 속으로 그들을 욕했습니다. 결국 둘째 날 밤 장례식도 이전처럼 조용하고 스산해졌습니다. 오직 난 아저씨만이 묵묵히 형의 시신 곁을 지키며 돈과 권력으로는 누구도 곁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서둘러 돌아간 후 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난 아저씨만이 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춘 아주머니는 피곤함에 지쳐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밤에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마당에서 뒹굴던 절의 개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일제히 일어나 짖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법당 계단 앞으로 모여들어 하늘을 향해 목을 꺾고 심장을 파고드는 구슬픈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메아리치며 절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도둑을 쫓는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습니다. 개들의 목덜미 털은 곤두섰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갔으며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의 시선은 한 곳, 바로 위사 아저씨의 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개들을 내다보았습니다. 개들은 법당으로 뛰어 올라오려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혹은 누군가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개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낑낑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개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짜증스럽게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개들아, 누굴 부르려고 그렇게 울어대는 거야? 그녀는 빗자루를 집어 던지려 했지만 믿기 어렵게도 개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도 깜빡이지 않고 관을 쳐다보며 마치 조심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춘 아주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너무나 스산해서 난 아저씨는 서둘러 향을 더 피워야 했습니다. 향 냄새는 보리수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여전히 들려오는 개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이것은 이 법당 안에 살아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혼이 자신의 관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새아침이 밝았지만 어젯밤의 공포는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새로운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춘 아주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냄새야. 지독하네. 그녀는 코를 막고 불평했습니다. 죽은 쥐나 햇볕에 방치된 썩은 고기 같은 악취가 법당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어제 포르말린 처리를 잘했고 관은 계속 전원이 꽂혀 작동하는 냉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춘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장의사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와서 좀 봐요. 내 남편 시신이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전이라도 됐어요? 그녀는 소리치며 항의했습니다. 장의사는 허둥지둥 달려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플러그와 관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는데요, 사모님. 냉기도 정상이고요. 약도 많이 주입했는데 썩을 리가 없는데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코를 찌르고
커다란 쉬파리떼가 관 가장자리에 윙윙거리며 모여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난 아저씨가 관에서 서너 걸음 물러나자 악취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관에 가까이 다가서자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냄새가 관에만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의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난 아저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약을 주입했는데도 시신이 빨리 썩는 건 망자에게 미련이 많거나 생전에 지은 업이 무거워서 그렇다고 했어요. 몸이 너무 뜨거워서 약이 듣지 않는 거죠. 난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아 영정 사진 속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눈빛은 마치 내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죽음과 탐욕의 악취는 이 시신이 결코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임을 점점 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화장 전 마지막 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옛사람들이 지옥문이 가장 넓게 열린다고 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법당에서 홀로 시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정적이 사방을 뒤덮었고 난 아저씨는 졸음에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막 감기려던 그때 정적을 깨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난 아저씨는 파들짝 놀라 잠이 확 깼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부쉈습니다. 그는 헛것을 들었거나 쥐가 관을 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눈을 감자마자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에는 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관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주먹으로 관 뚜껑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 형님, 원하는 게 뭐예요? 난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냉장관으로 다가가 손전등으로 관 뚜껑을 비췄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아저씨는 소리쳐 물었습니다. 형님,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외침이 끝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난 아저씨는 굳은 채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꽃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단 한 번 울렸습니다. 난 아저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형은 아직 떠나지 않았고 저 사각형 상자 안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화장하는 날 아침이 밝았지만 새 아침처럼 상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날씨는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아침 일찍 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도들이 낸 부조금으로 가득 찬 커다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적었지만 위사 아저씨의 옛 명성 덕분에 부조금 봉투는 꽤 들어왔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법당 앞 회계 책상에 앉아 모든 돈을 쏟아부어 세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보라색, 회색 지폐가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돈을 보자 잠시 사라졌습니다. 1,000, 2,000, 5,000.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돈을 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작은 폭풍 같은 바람이 법당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너무 세서 영정 사진 앞의 장식들이 펄럭이고 꽃병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춘 아주머니 앞에 돈더미를 정면으로 덮쳤다는 것입니다. 아, 내 돈! 춘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돈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많은 1,000바트짜리 지폐가
공중으로 흩날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휩쓸어가는 것처럼 빙빙 돌았습니다. 돈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평범한 바람에 날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사 아저씨의 영정사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그 돈을 빼앗으려는 듯이. 춘아주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미친 듯이 돈을 쫓아다녔습니다. 가져가지 마 여보,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처롭게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난 아저씨는 소름이 돋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의 영정사진 속 눈빛이 극도로 분노하고 집착에 차 있다는 것을. 귀신이 되어서도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지키려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돈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그 아침의 탐욕을 비추는 서글픈 광경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 시신을 화장터로 옮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국 전통에 따르면 화장터 주위를 도는 운구 행렬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애도와 영혼을 보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통 이런 부자의 장례식에서는 마을 사람들이나 친지, 부하 직원들이 공덕을 쌓거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서로 관을 매려고 다퉈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타난 광경은 너무나 스산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벼야 할 화장터 앞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마른 나뭇잎만이 콘크리트 바닥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뜨거웠지만 분위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춘 아주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절 입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일꾼들은 어디 갔어? 마을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과수원 일꾼들한테 물어봤는데 안 온다고 합니다. 춘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 와? 왜 안 와? 내가 돈을 줬는데. 난 아저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위사 형님이 살아계실 때 너무 사나웠고 누구에게 밥 한 끼,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어서 돌아가셨을 때 배웅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 대답에 춘 아주머니는 마치 사거리 한복판에서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의사 쪽을 보니 장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이 티크나무관은 너무 무거워요. 저희 2~3명 힘으로는 못 듭니다. 최소한 4명에서 6명은 있어야 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시신을 옮길 수 없습니다.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억만장자의 시신이지만 아무도 기꺼이 관을 매려하지 않았습니다. 관은 마치 그 안에 누워있는 주인을 비웃는 듯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 가졌던 돈의 권력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자신의 죽음을 짊어줄 어깨 하나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난 아저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화장 시간은 다가오는데 운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 안의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낮에 갑자기 울어대는 올빼미 소리가 다가올 불길한 징조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난 아저씨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급히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읍내의 시장이었습니다. 형의 시신을 운구할 일용직 노동자라도 고용할 생각이었죠. 시장에 도착한 그는 모여 앉아있는 노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형님들, 절에서 시신 운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 사람당 500바트씩 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믿으시겠습니까? 노동자들은 그게 위사회장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모두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에이, 안 해요 아저씨. 그 구두쇠 회장 시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소문났어요. 게다가 살아있을 때 입도 험해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재수 없을까봐. 난 아저씨는 낙담한 채 서 있었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쌤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지역에 막 일하러 온 외지인 노동자 4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위사 아저씨의 악명을 몰랐습니다. 난 아저씨는 서둘러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형님들, 한 사람당 1000바트씩 드릴게요. 화장터 주위를 3바퀴 돌고 화장대에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 끝나면 바로 돈 드립니다. 당시 1000바트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네 명의 노동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저씨, 꿀이네. 천바트나 준다니. 가자 얘들아. 난 아저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4명의 노동자를 오토바이 택시에 태워 절로 향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그들이 생각한 쉬운 일이 평생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절 위의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고 먼지를 일으키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진짜 장애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4명의 노동자가 법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힘든 노동으로 다져진 햇볕에 그을린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티크나무관 하나쯤은 스티로폼 상자를 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얘들아, 빨리 들고 빨리 태워서 돈 받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우두머리 노동자가 법당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 밑으로 운구용 막대를 끼워 넣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4사람은 동시에 온 힘을 다해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끽! 관은 살짝 움직였을 뿐 바닥에서 1인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바위처럼 무거워? 한 노동자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모두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힘을 주었고 관자놀이와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모든 근육을 쥐어짰지만 관은 마치 지구의 핵에 못 박힌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구에 사용된 굵은 대나무 막대가 삐걱 소리를 내며 부러질 듯 휘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난 아저씨는 소름이 돋고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는 관을 운구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빈 관에 마른 노인의 시신을 더해도 무게는 100kg을 넘지 않을 터인데 젊은 장정 4명이 들지 못하다니 이것은 더 이상 물리적인 무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업보의 무게, 위사 아저씨의 영혼이 온 힘을 다해 짓누르는 집착의 무게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태우러 데려가지 못하게 자신의 재산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당의 분위기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더는 못해! 갑자기 관의 머리 쪽을 맡았던 거구의 노동자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치며 어깨에서 운구 막대를 세게 내던졌습니다. 쿵! 티크나무관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먼지를 일으키고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노동자는 삶은 닭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법당 기둥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온몸을 떨었습니다. 남은 3명의 동료는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야, 담, 너 미쳤어? 왜 관을 던져? 그러다 관 깨지면 어쩌려고? 우두머리 노동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담이라 불린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입술을 파랗게 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관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그냥 무거운 게 아니었어.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관 뚜껑 위에 텅 빈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가 관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것 같았어. 그 말에 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고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담은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힘을 줄 때 얼음장처럼 차가운 발이 내 어깨를 밟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처럼 보이는 시커먼 형체가 관 뚜껑 위에서 다리를 꼬고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어. 그리고는 몸무게를 실어 나를 짓눌렀어. 내가 주저앉을 때까지. 그놈은 우리가 관을 들게 놔두지 않을 거야. 담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관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저절로 울렸습니다. 마치 엄청난 무게가 실제로 짓누르는 것처럼. 춘 아주머니는 굳은 채로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리 꼬는 자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세거나 거만하게 일꾼들을 감독할 때
의사 아저씨가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즉시 형이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냥 죽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시신을 태우러 데려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관을 타고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집착이 끔찍한 원한의 에너지로 변한 것입니다. 4명의 노동자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안 해요, 아저씨. 1000바트도 목숨값은 못해요. 이렇게 쓰인 귀신인데 짊어지고 가다간 우리 목을 부러뜨려 죽일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는 시선 속에서 관을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들, 가지 마세요. 제발요. 난 아저씨는 법당을 막 나가려던 노동자들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공손히 손을 모았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단 한 번만요. 그래도 안 되면 더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한 남자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아저씨는 돌아서서 형의 관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향 한 개를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천천히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온 세상이 그의 말을 기다리며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형님, 난 아저씨는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님이 여기 계신 거 알아요. 재산, 과수원, 평생 모은 돈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도 알아요. 향 연기는 영정사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형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고요. 형님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선업과 악업뿐이에요. 난 아저씨는 울음을 삼키며 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불과 부처님 앞에서 약속할게요. 형님의 모든 재산, 제 개인적인 용도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형님을 위해 공덕을 쌓는 데 쓸게요. 절을 짓고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형님이 이 공덕의 의지에 천상에 오를 수 있도록요. 그렇게 되면 재산을 지키는 외로운 귀신이 되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난 아저씨의 말은 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동생의 진실된 맹세였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형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저와 함께 가요, 형님.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난 아저씨의 손에 들린 향이 모두 타서 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마치 마지막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듯 시원한 바람이 모든 사람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아저씨의 진실된 맹세가 끝난 후 모든 것이 잠시 동안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없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난 아저씨는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고 노동자 우두머리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형님. 4명의 장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관의 각 모서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 어깨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영차. 힘을 주자마자 산처럼 무겁던 티크 나무관이 마치 짓누르던 무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처럼 받침대에서 가뿐하게 떠올랐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졌네. 한 노동자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단 몇 마디 말로 영혼의 족쇄를 풀 수 있다니. 운구 행렬은 법당을 떠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앞에서 이끌고 난 아저씨가 향로를 들고 따랐으며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는 관이 떠 있었습니다. 구살라 담마.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화장터 주위를 오른쪽으로 한 바퀴, 2바퀴, 그리고 3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행렬이 도는 동안 주위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타들어갈 듯이 더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햇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지옥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쟤 개뜨거워. 빨리 가자고. 난 아저씨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든 향로가 너무 뜨거워 거의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향 연기는 검은 소용돌이를 이루며 하늘로 곧장 솟아올라 바람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사 아저씨의 영혼이 업보의 심판을 마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것 같았습니다. 스릴 넘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관이 화장대 위에 놓이자 장의사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치른 뒤 장작더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휙! 불길이 빠르게 타오르며 아름답고 정교한 티크나무관을 집어삼켰습니다. 타닥타닥 불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래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척추까지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찬 사람의 비명 같은 날카롭고 높은 끼익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화장터 굴뚝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연기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덩어리로 뭉쳐 위사 아저씨의 두리안 과수원 일대를 낮게 뒤덮었습니다. 그 연기의 모양을 자세히 보니 거대한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분노에 차 일그러지고 입을 크게 벌린 얼굴이었습니다. 난 아저씨는 텅 빈 눈으로 그 검은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형에게 마지막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세요, 형님. 이 생의 업은 끝났습니다. 형님이 이룬 모든 것은 여기서 끝이에요. 지옥불은 부유했던 부자의 육신을 남김없이 삼켜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하얀 잿더미와 업보의 무게로 무거웠던 관에 대한 전설, 그리고 값비싼 교훈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부자라도 수천 평의 땅을 가졌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땅은 썩어가는 우리 몸을 무들가로 앉아 새로 두자의 작은 공간뿐이라는 것을. 그럼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무도 대신 짊어주지 못할 만큼 무거워지기 전에 조금은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